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져 다소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진이었습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오전 강릉시 난곡동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8시간의 사투 끝에 주부를 진화했지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지역 취재 기자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을 차례로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시사 애청자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실 텐데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 프로그램 홍보하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늘리는 차원에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일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소식에 마음 졸이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8시간 만에 주불 진화에 성공했지만 강한 바람으로 한동안 헬기마저 띄우지 못하면서 소방관들이 직접 불길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피해 주민들과 지역 상인들이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커피와 대피 장소를 제공하며 마음을 전했다는 따뜻한 소식도 전해졌지만 이런 미담만으로 버티기엔 소방관들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21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총선 불출마 선언이 나왔죠. 소방관 출신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오영환 의원은 다시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는 소방관들의 잇단 순직 소식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심경을 토로하며 지난달 주택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젊은 소방관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이 사고는 화재 진압 시 2인 1조 원칙만 지켜졌다면 어쩌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원인은 인력 부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이뤄졌지만 적절한 인력 확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상당수 소방관들이 불규칙한 수면과 식사, 화재 현장에서 쏟아지는 분진과 소음으로 난청, 고지혈증,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현실, 이제라도 제대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정보당국이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유출되면서 지금 파장을 일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오늘
공개된 문건이 상당수 위조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대통령실은 오늘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면서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종섭 우리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 전화 통화를 갖고 도감청 의혹 문건 유출에 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오늘 미국으로 출국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국방장관 통화 사실을 밝히며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서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했는데요. 이어서 김 차장은 미국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것이냐는 물음에 할 게 없다. 누군가 위조한 것이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언론 분위기는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 백악관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쪽에서 대변인이 밝힌 것도 좀 다른 거하고 전략소통관 얘기도 좀 다른데요? 네, 이제 유출 문건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이 한국 정부가 먼저, 그러니까 피해자 쪽에서 먼저 위조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지금 백악관 측의 해명과도 좀 잘 맞지 않는 네. 상태인데요. 그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장관은 그 지난 현지 시간 10일 브리핑에서 문건들은 공공영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면서 이런 종류의 문서가 공공영역에 있었던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또 문건 유출 자체를 이제 앞서 말한 바처럼 인정을 하면서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끝까지 조사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 또 문건 중 일부가 조작됐다면서도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비롯해 모든 문건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복잡한데 무슨 얘기냐면 일부는 조작됐는데 일부는 조작되지 않은 것이다. 그 조작되지 않은 것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이 뭐 그 사실과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노코멘트하겠다. 확인해주지 않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한국 국가안보실에 대한 이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뭐 조작됐다, 조작되지 않았다 이런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이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문건은 러시아군 사망자 수를 줄이고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수는 늘린 뭐 이런 내용이 담긴 일부 문건에 국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우회적 무기 지원 이 내용과는 그 조작이다라고 얘기한 건 좀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런 종류의 문서가 공공 영역에 있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또 이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서가 뭐 어느 것인지는 구분 안 해주고 있으니까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도감청이 이루어졌다. 또 이루어진 문건이 외부에 진짜 문건이 나간 것도 일부 사실이다. 여기까지는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게 이 동맹국에 대해서 도감청을 한 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극비 문서인데 이 보안이 제대로 안 지켜져서 이제 이게 퍼블릭한데 놔둔 거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극비 문서 안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비 조정관의 그 커비 NSC 조정관의 말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이제 그 부적절한 도청을 한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보안이 지켜져야 하는 문서인데 이게 밖으로 유출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거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두 가지 다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굳이 따지자면은. 그렇죠.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특히 전자가 사실 문제인데 뭐 상당수가 조작됐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먼저 발표한 상황에 대해서 뭐 좀 어떻게 받아야 될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김태우 1차장이 한 발언 봐도 상당수가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수라는 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 이것도 지금 좀 불명확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도 그렇고 미국의 이 어떤 입장을 전달할 것이냐 항의를 할 거냐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이 입장 전달할 게 없다. 누군가 위조한 것이다. 이제라고 한 거는 단정을 해버렸네요. 상당수라고는 하지만 뭐 사실상 이 한국 정부 도청 관련 내용 자체를 부인한 걸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루어졌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 대변인실은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에 있다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보안 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도 보안이나 안전 부분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훨씬 더 탄탄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사실은 또 반박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치권 반응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여당 반응부터 볼까요?
네, 여당은 이 파문 차단에 부심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호정보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미정부의 도감청 의혹 문서 약 100여 건이 칠러 성향의 온라인 채널에서 주로 유통됐다. 또 이 도감청 의혹 관련 문건과 관련된 프랑스 이스라엘 정부의 반응은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고 프랑스 이스라엘 야당이 민주당처럼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반미선동에 나서지 않았다. 민주당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소속 외교통일, 국방 그리고 정보위 국회의원들도 오늘 성명을 내서 한미 관계는 일반적 외교 관계를 넘어선 동맹 혈맹 관계라면서 따라서 미국 정부가 조사를 시작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항의든 협의든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반면 여당 내에서도 좀 이견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9일 이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당장 미국 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데 이어서 오늘은 지난 3.8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안철수 또 윤상현 의원도 이와 비슷한 취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안 의원은 전당대회 후 정치 현안에 대해선 침묵을 해오고 있었는데 네네. 오늘 오후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는 미국의 도청 의혹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에 직결된 문제라면서 국가정보의 핵심부에 대한 도청이 만약 있었다면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미 정부의 설명만 들을 게 아니라 실제로 도청이 없었는지 용산 대통령실 정보보안은 어떤 수준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명백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어젯밤 올린 글에서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보도된 기밀 문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야당은 어떻습니까? 네, 야당은 비판 일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대통령실에 이 상당수가 그 허위로 밝혀졌다 이 입장 표명 이후에 도청당한 것보다 이에 대처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태도에 더 분노한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면서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밝혔는데 내가 하늘색이 빨간색이라면 빨간색이야 내 말에 토달면 배반이야 라던 영화 대사가 생각난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도 김희서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자해, 선동이란 말을 동원해 모든 것을 정치 공세로만 보고 있다면서 오히려 선동을 하려는 그릇된 면모를 또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식은 좀 계속할 것 같으니까요.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매년 발행하는 외교 청서가 오늘 공개됐는데 강제 동원과 관련해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개성한다는 내용이 빠졌어요. 네, 일본 정부가 오늘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지난달 6일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호응한 일본 측의 발표를 설명하면서 이 역대 내각 인식 계승, 즉 그 사과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이 표현을 누락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정도도 개성한다 이런 것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외교청서에 기재된 하야시 외무상의 당시 발표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고만 외교청서에 적혀 있습니다. 네. 당시에 하야시 외무상이 한 발표 내용 중에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성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 이 대목은 빠졌습니다. 일종의 뭐 사과나 사죄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거는 전혀 뭐 개성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그동안에 선의를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일본은 그런 뜻이 없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에요. 네, 뭐 6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도 외교청서에 실렸는데요. 외교청서는 이제 그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쓰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또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감행하고 있다라고 외교청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네. 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지난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대응이 있었죠? 네, 우리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외교부 당국자는 또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한 표현이 올해 또다시 되풀이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일본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이고 당연히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뭐 이렇게 외교적인 어떤 공사 초치 조치나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일본 정부에 요구해 왔던 게 우리 정부의 선의에 호응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우리 정부는 지금 다 풀어준 거랑 마찬가지인데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뭐 지금까지도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지 않고 있는 등 호응 조치를 별달리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해법 발표가 이뤄진 지 갓 한 달이 지났다면서 일본 측에서도 성의 있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갓 한 달요? 네, 갓 한 달이 지났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당정이 오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네요. 네, 오늘 이른바 민당정 협의회가 간호법, 의료법 관련해서 열렸는데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간호법, 의료법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에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당정이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 내용은 먼저 간호사법과 관련해서 법안 명칭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및 교육전담 간호사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간호법 제1조의 목적에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라고 표현된 부분에서 지역사회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의료법 네. 중재안의 주요 내용은 이 모든 범죄가 아닌 성범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자에 대해서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것, 또 면허 취소자의 재교부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것 등이 원안과 다른 점입니다. 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호법 문제에 있어서. 네, 지역사회라는 표현은 이제 뭐 주민센터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에 이를테면 뭐 그 기초수급자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어떤 좀 현장에서 어떤 의료 조치를 그 조치할 수 있고 체울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의사가 아닌 간호사만 이제 임석한 자리에서도 이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표현을 넣자는 게 이제 원 법안의 발의 취지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건의료 개 내에 다른 단체들과 어떤 입장 조정 등을 거쳐서 지금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에선 빠진 걸로 나왔습니다. 대한 간호협회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이 민당정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협의회가 진행되던 도중에 이 회의실 안에서 고성이 들린 끝에 간호협회 참석자들이 퇴장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이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 협의회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간호협회 측은 수용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박 의장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박 의장은 전했습니다. 네. 서로 간에 절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좀 이것도 좀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원안 법안을 본회의까지 가지고 간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민주당은 이 자체 법안 강행 처리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 원내대책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의료법과 간호법 등 이 복지 법안 6건에 대한 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 간호법, 의료법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 민생 법안이라면서 13일 본회의부터 민생경제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가겠다.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안 처리 미루지 않고 이번에도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지고 법안이 처리된다. 그러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는 겁니까? 네, 그럴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기존의 대통령실에서 이제 밝힌 원칙이라는 것이 여야 간의 합의 없이 이제 어느 한 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경우에도 지금 간호법을 민주당이 일방 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 제2요구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오늘 중앙일보에 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공정한 대우에 공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일방적 간호법에 대한 내용은 대선 공약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아니었냐 이런 지적에 대한 반박성 인터뷰였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또 간호협회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있었다고요? 네,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국민의힘은 초과 생산된 쌀에 이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이 양곡법 개정안이 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비판을 거듭했고,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이 윤석열 정부가 농민과 협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야당을 향해 정부 매입을 의무로 고정하고 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법을 자꾸 고집한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의무 매입을 하면 구조조정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쌀값 방어도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시장 개입 요건이 안 되게 하라고 있는 게 법의 기본 취지라고 강조했고요. 예. 또 주철현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에 따른 이 경제면적 증가 효과 등을 공식적으로 분석한 적이 없다면서 장관과 총리께서 마치 분석한 것처럼 했다,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 정황근 장관이 어린아이들도 보고 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맞받으면서 이 한때 좀 거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또 만약에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뭐 아무래도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요.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이 방침을 공식화했는데요. 네. 윤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2표결을 하면 우리 당은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오늘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이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 50억 클럽 특검법이 오늘 법사위 이 1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는데요. 앞서 민주당이 이 집권 여당의 회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단독 처리를 예고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 이를 실제로 강행을 한 겁니다. 민주당 소속 기동민 법안 1소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의결을 선포를 했습니다. 앞서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고, 네. 이에 따라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들이 모두 찬성하면서 가결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어떤 속도가 나니까 법안 심사 뭐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도 같이 속도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뭐 공교롭다고 해야 될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검찰이 오늘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의 50억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의 경쟁자인 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 이탈을 압박한 추가 정황을 파악해서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네. 곽 전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곽 전 의원과 아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면서 어떤 내용의 혐의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제는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통화에 지금 닷새째 응답을 하고 있지 않은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종의 남쪽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뭐 말 그리고 사진호를 통해서 좀 대남 위협을 한 건데요.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중앙군사위 8기 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실용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쟁 억제력이라는 것은 통상 핵무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말도 말입니다만 이 중앙통신이 배포한 회의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한국 지도의 서쪽과 남쪽 지역, 그러니까 한반도 지도의 서남쪽 일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 또 탁자 위에 서류를 바라보는 모습 등이 담겼는데, 네. 김 위원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이 한반도 지도의 위치가 이 경기도 평택, 그러니까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주변인 것으로 지금 그래요? 보여서 예. 좀 시선을 많이 끌었습니다. 참. 다음 뉴스를 가보겠습니다. 일단 설화로 공식 활동을 중단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뭐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예. 오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가 지난 주말 용산에서 당의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5.18 정신 헌법 전문 반영 반대,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뭐 이런 등의 발언으로 이 한 달간 활동 정지 지시를 김기현 대표로부터 받은 바가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또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이 오늘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원들 사이에 들끓는 여론이 있어서 이 문제가 진행형이다,
아니다. 또 윤리위 제소는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지금 이른바 친윤 일색으로 구성된 최고위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아무래도 뭐 용산 쪽과 어떤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당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다는 것이 뭐 관측이 아니라 어떤 정황을 이제 말하자면 소위 이제 친윤 성향 당원들이 이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을 뭐 정황을 직간접적으로 혹시 알고 한 말은 아니냐. 뭐 이런 의문들이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보도 내용이 얼마나 사실인지 좀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징계하라고 얘기하면 징계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또 하여튼 이것도 좀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시끄러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현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에서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앞서 이제 뉴스야 진행하는 동안에도 청취자분들 문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5565님. 조작 여부를 떠나 도감청을 했다는 건 사실이라는 말인데 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이런 행동이 합당하다는 소리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7007님. 강릉 산불이 진화되어 그런지 경부 고속도로에 소방차 행렬이 이어지고 있네요. 유난히 많은 산불에 소방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의 문자를 주셨고요. 3539님.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언급하지 못하게 확실한 증거 자료를 후대에 물려주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참여해 주실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 모바일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김성환의 시사야 꼭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오전 강릉시 남곡동에서 발생한 산불 8시간 사투 끝에 진화가 됐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피해는 아주 큰 상황입니다. 최영재 강원일보 기자 연결해서 현지 상황은 지금 어떤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산불이 발생하고 8시간 사투 끝에 주불이 잡혔어요. 이게 좀 뭐 단비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주불은 잡힌 상태입니다. 네. 오늘 불은 산림 370헥타르, 주택, 펜션, 호텔 등 72채를 태우고요. 예. 발생 8시간 만인 오후 4시에 주불이 진화가 됐습니다. 불은 동해안 최대 관광지인 강릉 경포 일대까지 확산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었는데요. 다행히 오후 3시 30분부터 지역에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오후 4시 30분에 최종 진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비가 산불을 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비가 안 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더라고요. 네. 비가 오면서 바람이 좀 잦아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산불 진화 헬기가 뜨면서 지금 이제 산불을 잡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갔던 거잖아요. 비 영향도 있지만. 네, 그 헬기는 네. 뜨지 못했습니다. 내우가 우려가 있어서요. 아, 그래요? 뜨지 못했습니다. 헬기가 네네. 4대가 떴다는 얘기를 뭐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헬기가 못 떴습니까? 네, 소나기가 발생하면서 예. 내우 우려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산불을 끄는 동안에 헬기는 떠가지고 물을 뿌리진 못했어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단비 같은 소나기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좀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지금 오늘 강릉 지역 아침부터 계속 지금 강풍이 초속 20m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정도의 강풍이 불어서 사람이 거의 움직일 수도 없는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성인 남성이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바람 강도였습니다. 이날 산불이 발생했던 동해안에는 간판이 떨어져서 차량을 파손시키기도 했고요. 신호등이나 조형물 등이 붕괴돼서 도로를 가로막기도 하는 등 동해안 전반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좀 잦아들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불고 있고 건조주의보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계속 산불 위험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인명피해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원래 80대 한 분이 지금
불이 난 집에서 안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사망했다. 여기까지 소식이 전해졌는데 부상자들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부상자의 경우는 큰 부상은 아닙니다. 그 호흡 곤란으로 12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예. 2분은 그 불꽃이 튀면서 작은 그 타박상 정도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숨진 80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불에 탄 집 안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잖아요. 네. 조금 자세한 내용이 혹시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이 어르신께서 당초에는 그 대피 방송을 듣고 예. 네, 대피를 잘 하셨습니다. 예. 근데 집안에 이제 두고 온 물건이 있다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집으로 들어가셨던 것이 그 이후에 그 행방불명이 되셨고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셨고요. 네네. 예, 목격자는 어르신께서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초 언론에서는 사실 이게 정확한 사정이 알려지질 않아서 네. 혹시 대피를 못 하셔서 변을 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었군요. 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강릉 경포 지역은 성교장과 경포대 등 주요 문화재들이 많기 때문에요. 소방당국은 문화재 사수에 집중을 했고요. 관동 8경 중에 하나인 경포대가 불에 타지는 않았지만은 이번 불로 유형 문화재 제50호인 방해정이 일부 소실이 됐습니다. 네. 또 경포 주변의 작은 정자인 상령 정도 전소가 됐고요. 조계종 사찰인 경포 인월사도 함께 전소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피해 수는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불에 탄 건물은 주택이 40채, 펜션이 28채, 숙박시설이 3채 등인데요.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부터 광역조사요원 등을 집에서 세부적인 피해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부분 소실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민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네, 오늘 강릉시 경포동 사천면 산대원리 순포리 지역 주민 529명이 강릉 아레나 시설과 사천중학교 등지에 대피를 했습니다. 사천중학교에 대피했던 주민들은 모두 귀가를 하신 상태시고요. 네. 강릉 아레나 건물에 대피 중인 주민 500명 가운데 일부만 자택으로 돌아갔고 아직 많은 주민들이 아직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민 대피시설은 144동이 설치가 됐는데요. 예. 8동만 빼고 모두 입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울먹이면서 시청 직원들에게 피해 보상 방안 등을 이제 묻기도 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는데요. 네. 이재민 김모 씨는 불이 정말 순식간에 확산돼서 귀중품도 챙기지 못하고 집을 빠져나왔다면서 지난해 펜션을 오픈해서 이제 겨우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져 말문이 막힌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금 강릉 산불 원인이 나무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겨서 거기에서 불꽃이 튀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에서 정확하게 알려진 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주 원인은 소나무가 바람에 부러졌고요. 예. 그 나무가 전깃줄을 덮치면서 전깃줄이 끊어졌고 불꽃이 발화한 것으로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초속 30m 규모의 봄철 태백산맥에서 부는 높새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초속 30m의 강풍은 시속으로 따지면 시속 136km 정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람에 나무가 넘어졌고요. 네. 그 나무가 전깃줄을 덮친 것으로 목격자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지에서 더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재 강원일보 기자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왜 이렇게 산불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건지 김승배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항상 강릉 지역 동해안 쪽에서 산불 발생하면 양간지풍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네. 지금 봄철에 이렇게 강한 바람이 왜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양간지풍, 양양과 그 위쪽에 있는 간성 또는 양강이라고도 합니다. 양양과 아래쪽에 있는 강릉 이 사이에 부는 그 강한 서풍을 그 지역에서 양간지풍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 편서풍지대이기 때문에 늘 그 서풍이
자주 봅니다. 그런데 어떤 기압 배치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있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저 북한 위쪽으로는 그 저기압이 지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자, 톱니가 맞물리듯이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들거든요. 네. 그러면 저기압성 순환, 고기압성 순환이 합해지면서 바람이 더 강하게 부는데 이 양간지풍, 그 고성, 뭐 양양, 강릉 이 부근에서 발생한 그 과거의 그 산불은 거의 다 그 원인이, 그러니까 불씨가 퍼졌는데 그게 확산되는 원인은 이 양간지풍입니다. 아, 근데 오늘도 이렇게 그 전선에서 불꽃이 탁 튀었는데 그게 네. 순식간에 큰 산불이 되고 네. 그리고 이게 바람이 얼마나 센지 네. 뭐 화염 자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더라고요. 네.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네. 화염이 얼마나 어느 정도씩 날아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씨가, 작은 불씨는 바람이 불어서 오히려 꺼지죠. 우리가 촛불이 바람 불면 꺼지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산에서 발생한 바짝 마른 그 나무, 그 낙엽이나 나무에 불이 붙은 이 불씨는 바람이 불면 그 부채질하는 거죠. 우리가 아궁이에. 네. 그래서 더 불이 살아나죠. 그래서 이 불씨가 뭐 금방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산에 부는 바람이 똑같은 속도로 계속 10분간, 20분간 불진 않아요. 예. 우리가 휙휙 부는 그 예. 순간 풍속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런 바람을 타고 여기에 있던 불씨가 금방 한 1km까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뭐 전선이 바람 소나무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끊겨서 뭐 불꽃이 났다고 2019년도 생각나시나요? 고성 예. 그 산불. 그건 전신주에서 나온 그때는 거잖아요. 무슨 변압기인가 전신주에 달린 이런 적인데, 하여간 담뱃불 던져서 그게 번지고 뭐 이런 거는 정말 그 어이없는 그 산불이고요. 네. 이렇게 이런 사고로 이때 바람이 만약 없었다면 그냥 거기서만 그 불은 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삼박자가 맞는 거죠. 건조한 그 낙엽, 네. 강한 바람. 네. 이때 당연히 건조한 공기 뭐 이런 건데요. 하여튼 그 오늘 다행히 이 지역에 비가 좀 내렸거든요. 예. 저는 이게 그 마지막 마무리 진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양간지풍이 부는 거는 매년 봄철마다 이렇게 부는 거죠? 그렇습니다. 봄철 되면 그 우리나라 겨울철 되면 고기압이 북서쪽에서 내려와서 서고 동저라고 이제 그러는데,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 자, 봄철이 되면 이렇게 남쪽에 큰 이동성 고기압 또는 좀 더 큰 형태의 고기압이 있고, 북쪽으로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북쪽 대륙이 가열이 되니까 예. 저기압이 지나거든요. 자, 이 남고 북저 형태, 남쪽에 고기압이 있다는 얘기고, 북쪽에 저기압이 있으면 이렇게 서풍이 강해지는데, 그 중에 무슨 어디 울진에 부는 이런 바람이 아니라 양양, 고성, 강릉 여기에 부는 거를 이제 간성, 양간지풍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이런 양간지풍은 늘 봄철에 또 지금 건조한 계절에 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불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자연현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면 산불이 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아까 말한 그 불의의 그런 전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완벽하게 막을 수는 뭐 있는지 모르겠고요. 제일 산불의 80%가 실화입니다. 실수에 의해서. 그거 철저히 없도록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죠. 좀 한편으로는 좀 자연현상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다. 계속 이런 재난을 반복해서 당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승배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의 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 1위 분야는요.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을 꼭 이제 1년 앞두게 된 것이죠. 40 총선이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선거제 개편을 위한 난상 토론이 어제 좀 벌어졌어요. 국회 전원위원회가 시작된 건데 뭐 나흘 동안 어떤 결론이든 도출돼야 될 텐데 의원 수를 줄이자는 여당 또 비례대표를 확대 주장해온 야권이 첫날부터 팽팽히 맞서면서 난항을 예고했고요. 네. 이제 여야 모두 이제 4월을 건 22대 총선 이제 1년 앞두고 앞으로 나흘간 선거제 개편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입니다. 전원위가 소집된 게 2003년 이라크 파병한 논의 이후 2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정치 개혁의 필요성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는데 진단과 해법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국민의힘은 이제 지난 총선 당시에 위성정당 이제 사태를 비판하면서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국민의 뜻이다 뭐 이렇게 역설했고 일부는 비례제 폐지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이제 내년 총선 같은 경우가 이제 완전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당 또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야당이 중요한 결전이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네. 일종의 이제 규칙에 예민한 여야가 전원위에서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SNS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그럼 다음 국회의원 선거 1년 남았을 때 과연 어디를 찍을 것이냐라고 할 때 생각보다 중도층 특히나 청년들의 마음을 잡는 게 큰 숙제다라는 것이에요. 뭐 실제로 보면은 거대 양당 지지율은 큰 차이가 없는데 네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28% 그러니까 3분의 1에 이끌고요. 특히나 20대 무당층 비율이 46%로 상승 추세다 보니까 과연 이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여야 모두 뭐 1,000원의 아침밥 사업 등 이제 청년 정책들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갑자기 이제 정책 확대하는 게 뭐 이런 이유들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SNS 의견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1,000원의 아침밥도 네. 1,000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1,000원 부담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대학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부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아예 저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요. 줄 안서도 먹을 수 있게 해주든가 그런 얘기까지는 아직 안 나가는 것 같네요. 결국 이제 생색내기에 다름없다는 것들도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그 외에 하나의 키워드 이제 기밀 문건과 관련된 키워드도 정치 분야에서 상당히 뜨겁게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키워드다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기밀 문건은 당분간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거 네. 국가 간에 지금 다 외교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2위 주제는요 환경 분야고요. 이제 키워드는 강풍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산불 소식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어제부터 이미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초속 20에서 30m의 봄 강풍이 예상된다라고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었고요. 실제로 이제 2008년 4월 10일에 초속 20m 돌풍에서도 뭐 인천대교를 지나가던 탑차가 넘어져서 중앙분리대에 걸치거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천장이 뭐 날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이래서 이제 어저께도 이미 이제 건조 경보가 내려진 동해안에 대형 산불이 우려된다 이런 뉴스들이 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현실화가 되고 이른바 이제 4월의 악몽이 또 다시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대책을 세우거나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자연의 위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냐 등의 좀 다양한 SNS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뭐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최소한 방화선은 구축해 놔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죠. 계속 지금 도심으로 지금 피해가 확산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난번에 동해안에서 난 산불도 고성 속초 쪽 도심으로 막 산불이 불어가지고 불길이 가가지고 피해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기상 예보 틀린다. 근데 그러다가도 이런 한 번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뭐 불감증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SNS 의견도 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종합적으로 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종합적으로 산불 방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3위 주제는 뭐죠? 3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고요. 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축구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 100골입니다.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하죠. 네. 토트넘 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00골 클럽에 가입하면서 아시아인 최초다라는 표현이 또 조명받고 있는 건데요. 네. 260경기 출장 100골 50도움 주기 해트트릭 3회
골든부트 수상 등 이 각 부분 아시아 선수 최초의 성취를 한 것이죠. 아시아 선수 최초로 또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가 2015년 8월에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을 이적할 때만 보더라도 첫 시즌 적응은 쉽지 않았거든요. 네. 첫 시즌에 이게 딱 4골밖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한 시즌 만에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왔지만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요. 8시즌 만에 100호 골, 엄청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또 100골 가운데 페널티킥 골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나머지가 필드골입니다. 예, 이렇게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실제로 그 토트넘에서의 페널티킥이 나오면 거의 다 이제 케인 선수에게 이제 밀어주는 게 되는데. 아니 손흥민 선수한테 좀 밀어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필드 플레이로 99골 넣고 또 양발도 고루 사용하고 또 이제 발등 말아차기 등 이제 어떻게 보면 손흥민 좋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 네.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뭐 우리 이제 아시아 축구 연맹 전체의 선수들이 좀 자신감을 얻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토트넘 SNS를 보면 얼마나 이제 축하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손흥민의 100골을 1초에 한 골씩 100초 동안 보는 뭐 이런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손흥민 선수 외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토트넘의 레전드 선수들이 예를 들면 이제 100골을 달성한 사람들 그림에서 손흥민 선수 어서 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림들도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토트넘을 상징하는 레전드 반열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축구 분야에 또 한 가지 반가운 키워드가 있는데 박은선 선수입니다. 네. 이제 9년 만에 A 매치에 골을 넣은 거예요. 이제 콜린 벤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어제 이제 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신세계 이제 여자 대표팀의 친선 경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잠비아를 5대2로 눌렀는데 이때 박은선 선수가 약 9년 만에 A 매치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남녀 통틀어서요 A 매치 골을 넣고 그 다음 골까지 9년 동안 걸려서 골을 넣은 게 최초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박은선 선수가 계속 이제 A 매치 이제 국가대표로 뽑히다가 네. 9년 동안 못 뽑히다 다시 뽑힌 거거든요. 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골을 넣고 또 오늘도 경기가 있었는데 오늘도 이제 2골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에서 소위 언니가 돌아왔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9년 만에 골맛을 본 마더니 박은선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 향후의 경기들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좀 기대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도전하면 된다. 아, 그럼요. 보여주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9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100골 넣을 때까지가 9년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딱 9년인데요. 네네네. 참 대단합니다. 네. 자, 스포츠 분야에 또 다른 키워드가 있어요? 네, 이 분야는 이제 저랑도 좀 연관돼 있는 왜요? 키워드인데 키워드가 이제 화병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화병. 왜요? 화병으로 연결이 돼요? 네, 시범 야구 경기인데 시범 경기 지난번에 1, 2위와 2위를 했던 팀이 이제 한화와 삼성입니다. 네. 근데 이 한화와 삼성이 이제 계속 꼴찌 그리고 꼴찌에서 2번째 하던 팀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화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화나는 이렇게 패널이 노골적으로 자기가 어디 팬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 네. 사람인데 하나 팬인데 어쨌든 왜냐하면 이제 하나 팬들이 워낙 상징적으로 얘기되는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제 마음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화나는 하나 팬들이 화병 생긴다 뭐 아니면은 삼성 팬들도 화병 생긴다 이런 SN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시범 경기 1, 2위를 차지했는데 결국에 또 이제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연패를 이제 이어가면서 또 꼴찌와 꼴찌에서 2번째를 하다 보니까 이 기세 싸움에서 계속 밀리는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범 경기에서 잘 나가다가 본 경기만 되면 이러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더 네.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지만 시즌 초부터 험난한 여정이 펼쳐지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이들의 또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의 마음을 또 흡족시킬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뽑은 거 맞죠? 사진 넣어가지고 뽑은 거 아니죠? 전혀 이게? 아닙니다. 네, 아니죠? SNS에서 이제 네. 데이터에서 네. 급상승한 키워드로 가져왔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요? 네, 4위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키워드는 물가인데요. 물가 구성 품목의 86%가 2022년보다 금액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지난달 이제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품목 458개 가운데 예. 1년 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이 86%가 넘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체는 둔화하고 있는데
가격 상승되는 품목수는 오히려 이제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몇 개만 많이 올랐다. 그러면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그렇죠. 두루두루 다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나 곡물 등 이제 공급 측면에서 시작된 물가의 상방 압력이 시차를 두고 계속적으로 물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뭐 채소류나 과일을 제외하고 이제 품목별로 보면 지난해 7월에는 등유, 뭐 식용유, 경유 등으로 상승률이 높았고요. 지난달에는 도시가스, 뭐 지역 난방비, 네. 심지어 이제 드레싱,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소스 같은 거죠. 이런 것들도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근원물가의 오름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과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상황이에요. 있는 보니까 것이죠. 다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은 희망 갖고는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래도 하나 더 있는 키워드가 동결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이제 긴축 사이클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정도가 한두 차례 추가 인상하고 나머지 다른 국가들은 동결 혹은 인하 모드로 들어설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제 좀 물가가 오르는 것이 멈출까 아니면 내려갈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SNS 의견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만약에- 오르는 건 빨리 오르는데 내려가는 건 참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도 네. 미국 금리도 당분간은 안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환율 때문에라도 우리가 물가 압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네, 같습니다. 뭐 실제로 블룸버그에서도 우리나라 3.5% 수준 올해 내내 유지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5위 분야는요 생활 분야인데 사고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대전의 이제 스쿨존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의 만취운전 사망사고 피의자 구속된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이제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의 그 SNS 컨텐츠가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분이 SNS를 통해 가지고 뭐 많은 블랙박스 뭐 분석하는 이런 컨텐츠를 하는데 네.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 스쿨존 만취운전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유족이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려는 의견을 지인을 통해 보여줬다라면서 CCTV 영상을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근데 네네. 이제 그 CCTV에 보면 실제로 그 중앙선을 넘어서 초등학생 4명이 걷고 있던 반대편 인도를 빠르게 돌진하는 장면이 그대로 이제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배승아 양 사망했고 또 다른 아이 1명이 중태에 빠져서 뇌수를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또 나머지 2명은 그래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움과 좀 이 기회에 이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윤창호법 계기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형량 평균 4년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SNS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스쿨존에 안전 펜스 설치하는 거 그게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고는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이수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지금 서울과 인천, 서해 5도, 강릉 지역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황사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음이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강풍특보가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건조특보도 계속 발효 중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그 밖의 지역도 다시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파주철원 영하 1도, 광주 4도, 서울 5도, 대구 6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과 호남지방 중심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인천 13도, 서울 15도, 대전, 제주 17도, 광주 18도, 대구, 부산, 울산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4.5m로 동해상에서 최고 4.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경 9.8도, 습도 65%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강릉 산불 소식에 좌불안석, 잠시도 뉴스에서 시선을 떼기 어려웠던 하루였습니다. 도심의 건물과 숲을 동해바다로 쓸어가 버릴 듯한 기세로 강풍을 타고 흐르던 화염과 검은 연기, 그 비현실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불로 잿더미가 된 나무들의 모습을 보며 지난 주말 벚꽃 엔딩을 소재로 쓴 한 식물학자의 글을 읽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식물 분류학자인 신혜우 박사가 쓴 칼럼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새찬비에 벚꽃이 지면 아쉬워하고 꽃이 떨어지면 조금 서글픈 감정까지 느끼곤 하는데 꽃잎은 의외로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람, 빗방울, 작은 곤충의 날갯짓에도 벚꽃잎은 쉽게 떨어지지만 꽃봉오리가 막 피어 꽃이 한창일 때는 비바람이 칠 때도 꽃잎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소임을 다 하고 나면 누구도 꽃잎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시든 꽃잎이 제때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 시들고 썩으면 자손이 되어줄 미씨까지 병들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꽃잎이 떨어지면 붙어있던 자리엔 상처가 남는다고 합니다. 상처가 난 자리로 곰팡이나 세균이 들어가 곪을 수 있어 식물은 상처를 회복하려고 하는데요. 과학계에서는 식물이 리그닌이라는 물질로 꽃잎이 떨어져 나간 표면을 덮어 상처를 아물게 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한국 과학자들의 발견으로 꽃잎이 떨어진 자리가 아닌 떨어지는 꽃잎에 리그닌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꽃잎에 잘린 단면이 매끈한 것이 바로 이 리그닌 때문인데 리그닌이 꽃잎에 분리될 면의 세포 사이사이를 메워 면을 매끈하게 만들면 꽃잎이 그 면을 따라 정확하게 잘리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벚꽃잎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낸 신 박사는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화려한 꽃잎이 사라진 듯 보이지만 나무엔 어린 열매들이 남겨져 있고 꽃잎이 떨어져 난 자리마다 열심히 치료 중이며 땅에 떨어진 꽃잎은 흙에 사는 다른 생물들의 먹이가 되고 결국 나무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강릉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스스로 치유하는 벚꽃처럼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산불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 나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everse,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wors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And high up above or down below, when you're too in love to let it go, but if you never try, you'll never know just what you wer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Tears stream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not replace. Tears stream down your face. Tears stream down your face. I promise you I will learn from my mistakes. Tears stream down your fac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콜드플레이의 Fix You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강릉 산불 오늘 걱정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허용님께서요. 하루 종일 불안하게 지켜봤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이 하루빨리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허영님뿐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 보내주셨어요. 특히 고생하신 소방관님도 감사드린다 이런 문자도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0671님 시사에 청취한 지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요. 하루에 2시간 관심 없던 시사에 대해 많이 알아갑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8082님 매일 둘째 아이 학원 끝나고 데리고 오는 길에 들어요. 하루의 시사를 차분하게 정리해주는 방송 좋네요. 쭉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아이를 데리러 가시는 거니까 좀 부모님들 참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8082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시사 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계속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계속 뽑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을 뽑을 수는 없겠지만요. 또 이번 기회에 저희들하고 소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오면 김성환의 시사에 잘 듣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 나눴지만 강릉 산불 다시 한번 소식을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진화는 됐습니다만 피해가 너무 크네요. 그렇기도 하고 네. 약간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들이 좀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요. 강풍 분다고 하고 이 소식을 제가 아침에 방송하면서 접했는데 그래요? 오전 8시 한 20-30분 정도 네, 8시 22분쯤에 네. 이제 그 첫 그 화재가 발생을 했기 네. 때문에 뉴스를 보면 생각했거든요. 설마 작년처럼 이런 불안한 마음을 그럴 수밖에 없죠.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오전 8시 22분께 불에 발생을 했고 정확히 8시간 8분 만인 4시 30분을 기해서 주불 진화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번에 피해 면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데요. 축구장 면적 530배 이르는 산림 379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고요. 지금 현재 집계된 걸 보니까 인명피해는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화상을 입어서 인명피해 규모가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1명은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고요. 12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의 사상자가 1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오후에 강릉 안현동에 불에 탄 주택에서 8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건물은 지금 99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주택에 대한 피해가 59채로 제일 많고요. 네. 펜션이 34채, 호텔이 3채, 상가가 3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말 3시쯤 이제 비가 내렸잖아요. 네. 오늘만큼 그 비가 그렇게 그러게요. 간절했던 적이 있었나 싶은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 안팎의 태풍하고 거의 맞먹는 그렇죠. 바람이 분 건데 이게 시속으로 환산을 하니까 136km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달리는 130km 차도 잘 안 달리는 속도. 서울 시내는 그렇게 못 달리고요. 고속도로 해야지 이제 그쵸. 시속 136km가 나오니까 이런 과정에서 강풍에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전기줄을 건드려서 불씨가 번져서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너무 바람이 세게 부니까 네.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게 8,000리터급의 초대형 진화 헬기조차 이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 산불이 나면 공중진화가 가장 효과적인데 그게 이제 무력화된 상황이었고 초대형 헬기 2대가 이륙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느끼는 풍속은 더 하더라고요. 초속 그렇죠. 60m. 60m요?
예. 그러니까 공중 진화를 포기하고 바로 철수를 했습니다. 네. 산불 진화대원도 아예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를 이제 줄이려고 물을 연신 뿌려보기는 하지만 불길을 잡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강릉 경포 해수욕장이나 경포대 있는 쪽으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거기에서 불이 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바다에 방풍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있잖아요. 그 소나무 네. 숲으로 그냥 불이 번져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주변에 숙박업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펜션이나 이런 데가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펜션이 30채가 넘게 피해를 입었고 호텔 2-3채가 넘게 피해를 입었는데 아시다시피 여름 성수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작이 될 네. 거잖아요. 제가 이제 강원도 근무해 보면 한 5월쯤 벚꽃 필 때쯤 시작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찬바람 불 때까지 꾸준하게 강원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여름에 절정을 이루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형 산불이 휩쓸고 지나가니까 거의 뭐 이렇게 뼈대만 남았더라고요. 게다가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을 타고 번진 물이 1시간 만에 2km 가량 떨어진 경포 일대를 덮치게 된 겁니다. 수십 년 됐을 거예요. 그 소나무들 수령이. 그럼요. 예. 근데 그게 완전 잿더미가 됐고 호숫가에 갈대숲도 까맣게 타버린 상황인데요. 바닷가에 줄지어서 숙박시설이 있는데 이게 뭐 거의 폭격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700명이 넘는 투숙객들이 황급히 대피를 했습니다만 30동이 넘는 숙박시설이 불에 탔고 강릉이 또 카페가 많잖아요. 네네. 카페랑 상점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폐허로 변한 상황인데 그 주변이 굉장히 카페들도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네. 그러니까 난곡동에서 8시 24분쯤에 그러니까 22분쯤 시작된 불이 한 30분 안 걸려서 너무 이제 바람이 세게 부니까 네. 펜션 담치를 덮쳤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그 불이 났을 때는 빨리 피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어떻게든 없죠. 생명이 네. 중요하니까 네. 피했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1년을 딱 그 시기에 영업을 하시는 걸로 1년을 놔야 되는 곳인데 막막한 거죠. 심지어는 뭐 6년씩 7년씩 투자해서 지은 곳인데 어디서부터 회복을 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주민들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휴대전화번호 20000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요. 솔향의 도시 내 고향 강릉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향의 도시라는 표현까지 네. 쓸 정도니까 그쵸. 그 주변에 소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네. 그 소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듯이 불이 가버렸다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소나무도 불에 잘 타잖아요. 그러게요. 네.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소방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분들도 벌써부터 계시네요. 네. 지난번에도 이런 걸 볼 때마다 울컥하는 마음이었는데요. 네. 상인들이 지금 장사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민들이 지금 대피해서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네. 피해 주민들하고 소방관들에게 무료로 커피와 대피 장소를 제공하는 분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채빈 씨 같은 경우는 소방관과 경찰관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예. 또 화재 피해로 지역 주민들이 대피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쉬실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화재가 심해서 돈을 벌겠다고 장사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작은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관 한 10여 분이 오셨는데 무료로 과자와 커피를 제공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분 남편분이요.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어려움을 잘 아시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해보자 하신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본인도 집이 전소되는 화재 피해를 입으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피해로 뭐 주변이 다 타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아마 기억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화재 주민들에게 쉴 공간을 제공하는 또 신모 씨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지자체 등의 대피소에 반려동물은 가족이잖아요. 반려동물 네네. 기르시는 분 네. 입장에서는. 근데 반려동물을 같이 대피소에 편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편히 와서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공간을 오픈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참 감사하네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더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강릉을 비롯해 서울,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지금 강풍 피해가 발생했어요. 어제 예상한 것만으로도 이 정도 바람이 불면 입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풍주의보가 서울에 내려져서 사다리차가 넘어져서 2명이 다치는 피해가 있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 접수된 강풍 피해 신고는 45건이고요. 11건은 주요 피해였는데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건물 마감재가 떨어지기도 하고 간판이나 구조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공사장에 가설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공사장 벽돌도 추락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사고 때문에 2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전신주가 넘어지거나 역시 간판이 넘어지는 피해가 잇따랐는데 오후 1시만 해도 피해 신고가 14건이 접수가 됐고 특히나 인천에서 백령도 덕적도, 이작도, 연평도, 육도와 풍도로 가는 5개 항로의 여객선 11척의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북 지역에도 피해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울진 같은 경우에도 23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고 주변에 산림인접지역 가까운 전신주 전깃줄에 비닐이 닿아서 불이 나는 경우가 생기니까 순찰을 강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비행기 같은 경우도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결항이 됐어요. 오후 2시 30분에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공항에서 출발 기준으로 7편이 결항이 됐는데 제주가 제일 많습니다. 4편, 양양공항이 2편, 김포공항이 1편이고요. 양양에서 타이페이로 가는 국제선을 제외하고는 다 국내선의 비행기였습니다. 네, 이것도 뭐 기상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이때 황사가 진 비에 섞여서 황사비가 내렸잖아요. 네. 지금 중국 황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눈을 거의 못 뜨던데요. 그리고 뭐 카페 같은 데 노천에 테이블 같은 거 내놓잖아요. 네네. 계속 닦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베이징을 포함해서 중국의 18개 성과 도가 황사로 뒤덮이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야말로 모래폭풍 수준의 황사가 관측이 됐다고 네네. 합니다. 아파트 빌딩 안 보이고요. 하늘도 아주 뿌연 모습이던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이 황사에다 눈을 뜨거나 숨을 쉬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오전 한때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 지수가 최악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오염이라고 하는 6등급인데요. 네. 엄중 오염 상태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공기질 지수가 최고 수준이 5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네. 1제곱미터당. 예. 그런데 오늘 오전에 베이징의 평균 공기질 지수가 500 마이크로그램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치를 찍은 건데 주요 오염 물질이 미세먼지였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황사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올해 들어서 5번째 대규모 황사인데 원인은 중국 신장 남부와 내이멍구 중서부의 사막지, 몽골 남부에서 있는 고비 사막이 황사의 근원지로 보이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유난히 비가 적게 왔나 봐요. 게다가 이제 봄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흙이 푸석해졌고 바람까지 많이 불면서 황사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방법은 나무 많이 심는 것밖에 없다면서요. 어쨌든 흙먼지가 발생하는 거니까. 나무 많이 심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황사가 심각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미세먼지 수준의 최고치라면서요.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해라고 그 기준을 정해놓은 수치니까. 그건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달리 말하면. 눈을 뜨거나 숨을 쉬는 것도 어렵고요. 한 기자분이 직접 야외에서 황사를 체험하는 보도 영상을 만들었는데 베이징 전체가 필터가 씌워진 것 같다. 거리에 자전거가 강한 바람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600m가량을 외부에서 걸었더니 마스크를 썼는데 입, 눈, 코가 다 불편하다라고 얘기할 정도고요. 1km 한 10분 정도에 걸었는데 그 휴대전화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렇게 하면 손에 묻어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 심지어 베이징 주민들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기에서 흙냄새가 난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사가 지금 한반도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5시를 기해서 황사경보가 지금 내려진 상황인데요. 아마 내일까지도 이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수도권하고 강원, 충청 등의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 데다가 우리나라와 가까운 만주 쪽에서 황사가 발원하니까 내일 이제 유입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또 이제 중간에
바람이 약해지고 대기가 정체 상황이 되면 이대로 이제 한반도에 머물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황사가 해소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일은 좀 마스크 챙겨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나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한테 배웠냐고요? 네. 검사는 안 배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검사로 임용을 앞두고 있었던 로스쿨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로스쿨 학생인데 검사 임명을 앞두고 있었어요. 앞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별일이 없었으면 검사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지난 1월 30일에 강남의 한 주점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맞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됐습니다. 32살 여성 황모 씨가 술에 취해서 행인하고 시비가 붙었는데요. 네. 황 씨가 출동한 남자 경찰 머리를 2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주장은 왜 한쪽 편만 드느냐라고 하는 이유였는데 이 황모 씨가 로스쿨 졸업생이었고 이달 말에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도 사실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 법 전문가잖아요. 법 전문가가 한편 든다고 폭행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 경찰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경찰서로 갔어요. 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넌 어느 라인이냐? 이랬답니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공무집행 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선고를 유예한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네. 검사라서 유예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럼 이런 검사가 어느 라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검사가 진짜 예비 검사가 아니라 진짜 검사가 되면 라인을 만들 것 같은 느낌도 받는데 검사가 되나요? 아니 검사가 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선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가 안 되는 처분이니까 전과 기록은 안 남습니다. 예. 재판부에서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범행이 가벼운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부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참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우선 검사 임용 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검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럼 변호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대한변호사협회 요즘 여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황모 씨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네. 변호사 등록을 받아줄지는 심사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안은 바로 변호사가 되기는 활동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이런 경우에 조금 시간을 끌더라고요. 다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네. 시간을 좀 끌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저도 뭐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이 좀 빗나가기를 바라봅니다. 네. 글쎄요. 하여튼 한 번의 행동이 뭐 실수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행동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하던 승객 2명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고요? 오늘 오전에요. 7시 42분에 여고생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8시쯤에 30대 여성이 호흡곤란과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두 여성은 모두 서울 방면으로 향하는 김포 골드라인 하행선 열차에 탑승을 했다가 동일한 증세를 보인 건데요. 네. 여학생이 숨을 못 쉬고 바들바들 떨고 있다. 승강장에서 승객이 숨을 못 쉰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을 했고요. 응급처치를 해서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이 여고생은 휴식을 취하고 보호자에게 인계가 됐고 네.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다시 열차를 타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7시부터 8시 사이가 얼마나 혼잡하겠어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높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김포도시철도 관계자분이 하신 말씀이 아이고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네. 심하다 보니 승객들이 유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비슷한 사례가 보고된다. 그러니까 늘상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태원 참사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지하철 밀집도 줄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아시다시피 전동차 배차 간격 조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네. 인력을 더 배치해서 안전하게 하겠다 이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한 양에 한 180명 정도만 타도 숨이 막히는데 여기 300명 이상의 한 칸에 탔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근 시간에 고천역에서 김포공항역 구간이 제일 붐비는데 여기 그 구간 이동 시간이 7분으로 길대요. 요즘에 왜 빨리 가는 것 중에 긴 구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승객들이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보통 서울에서
한 정거장에서 한 정거장까지 한 2분에 3분 남짓이잖아요. 네. 그것도 출퇴근 시간 너무 사람이 많으면 그것도 진짜 숨을 참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7분을 300명이 완전히 껴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김포 골드라인이 2월 출근 시간대 일 평균 승객 수가 7만 7천여 명이었는데 대책을 세웠는데 3월 들어서 1,000명이 늘었답니다. 아니 이거는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러니까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방법은 차량을 더 투입하는 것밖에 없어요. 투입을 하든가 아니면 승객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밀집도를 좀 줄여가면서 지하철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대체 수단이 대체 없으면 교통수단을 만들든가 뭔가 방법을 찾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원래 우리는 한 달에 한 명씩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놀랍네요. 자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서울시가 지금 출산율이 형편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산부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4년간 2,137억 원을 투입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2월 달에. 네. 그래서 소득 기준하고 상관없이 난임 시술 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두 번째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산후조리 경비를 100만 원씩 모든 출산 가정에다가 9월부터 지급을 해주는 건데 네. 신청 기준은요. 6개월 이상 서울에 살아야 돼요. 그다음에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출산 가정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이게 좀 달라진 점이에요. 이전에는 소득의 격차에 따라서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네.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00만 원 현금으로 지급되고요. 요거는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써도 되고 산모 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 조제 비용 이렇게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쌍둥이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쌍둥이 200만 원. 2배. 그렇죠. 그렇죠. 네. 새 쌍둥이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임산부 4만 2천여 명에게 모두 다 산후조리 경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가 목표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만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1인당 100만 원 최대로 검사비를 지원한대요. 고령 산모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데 35.7%. 니까 그래서 고령 산모의 검사비를 지급을 하는데 네. 요런 거는 이제 또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 요 검사비 지급하는 거랑 소득에 달라지는 건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올해는 인조반정 400주년이 되는 한데요. 우리는 광해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흔적의 역사. 지난주에는 광해군 일가의 비극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은 광해군이 정말 연산군과 같은 취급을 받을 만한 폭군이었는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없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광해군이 표의된 인조반정의 명분이 네. 폐모살제였다고요. 예.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폐모살제가 뭔지 잘 모를 건데요. 네. 인조반정이 일어난 게 1623년 음력 3월 13일인데요. 네. 한국 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음력에서 양력, 양력에서 음력으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변환하는 기가 있는데 네. 해보니까 양력으로 따지니까 4월 12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예. 꼭 400주년 되는 날이 되는데요. 내일이 12일이 되니까요. 예. 인조반정의 명분은 뭐 말씀하셨듯이 폐모살제를 비롯해서 크게 세 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 폐모살제는 서모인 인목대비를 폐하고 10년간이나 유폐시키고 또 9살짜리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인 죄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요. 또 하나가 있는 건 뭐냐면 임진왜란으로 불탄 궁궐을 중수하면서 백성들을 좀 피곤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는 명날에 대한 은혜를 배반하고 오랑캐인 후궁과 화친한 죄 이런 식으로 세 개를 꼽았죠.
근데 소모 어머니를 피하고 이복 동생을 죽인 죄.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좀 크다고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이 반정이라는 말이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네. 이 사기 같은 역사서에 등장하는데요. 이 반란세 반재정 해갖고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려서 바른 세상으로 돌이키는 그런 혁명을 뜻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폐모살제는 그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되게 큰 죄죠. 그렇죠.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이 반정 세력들은 광해군의 폐모살제를 금수의 그 행위라고 매도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광해군으로서는 사실 할 말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네. 근데 대규모 토목공사. 예. 이걸 해서 백성들을 피곤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이 죄목은 어떻게 그 부분도 됩니까?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으로 불탄 그런 궁궐들을 중건하면서 왕권 강화를 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창덕궁을 중건하고 그다음에 경덕궁, 경희궁이고 인경궁 이런 대규모 궁궐을 새로 지었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비용, 노역의 부담은 또 어떻게 뭐 자연스럽게 또 백성들한테 갈 수밖에 없고요. 세금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은과 목재나 석재 이런 것들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벼슬을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이 두 가지만 얘기해도 광해군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뭐 사실 근데 네. 이 업적도 사실 만만치가 않다라는 건데 업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이 광해군은 임진왜란이나 어떻게 보면 미중의 위기 속에서 세자로 책봉됐잖아요. 그렇죠. 의주로 도망간 임금인 선조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세자인 광해군에게 너는 본토에 남아서 종묘사직을 받들라라는 명을 내리는데요. 이 광해군의 조정을 분주라고 하는데 조정을 나눴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분주라고 하는데 광해군은 분주의 책임자로서 전국을 돌면서 민심을 수습하고 그다음에 왜군에 대항하기 위한 어떤 그 의병이라든가 뭐 군사를 모집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 임진왜란 후에 광해군의 가장 큰 내정의 업적은 이 1608년 그 경기도에서 실시한 대동법일 것 같아요. 네네. 대동법은 뭐 아시겠지만 백성이 왕실이나 관청에게 바치는 공물을 현물 대신에 쌀이나 뭐 포, 뭐 면포 이런 걸로 낼 수 있게 만든 제도거든요. 참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 왕실의 뭐랄까요? 그 본체는 나다. 예, 선조는 그렇게 생각했고 광해군은 너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나눌 수는 있어요. 이렇게 네. 혹시 자기가 또 어떻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후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부모로서 요즘 부모 자식하고 관계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대동법 실시는 아마 우리 또 학교 역사교과에서도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공물제도라는 게 사실 그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부담이 좀 불공평하고 수성과 저장에 불편이 많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주배, 뭐 여주쌀, 영광굴비 이런 것들을 그 바쳐야 되는데 흉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생산에 차질을 빚어도 바쳐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없으면 반드시 이거를 구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냐면 청부업자들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걸 비싼 값으로 사야 돼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배불리 먹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물품을 구입해서 관청에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폐단이 엄청나게 됐죠. 그래서 농민뿐만 아니라 어민들도 뭐 부담이 가중됐고 국가 수입도 감소가 되고 그래서 이 대동법의 실시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과도 같은 소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해서 떼돈을 벌고 있던 청부업자들 이 사실은 사대부와 왕실의 인척과 관련된 그런 몰입애들과 섞여 있었거든요. 광해군은 기득권 세력의 어떻게 보면 아우성을 일축하고 대동법을 밀어붙인 거죠. 그 대동법을 실시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못하다가 사실 밀어붙였다고 하는 거는 기득권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 단절해서 새로운 임금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쉽지 건데. 않은 행태잖아요. 이런 근데 것들이. 광해군은 사실은 너무 평가를 박하게 받은 임금이다. 뭐 임금은 아니죠, 사실은. 임금이죠, 뭐 임금을 했죠. 평가를 그렇게 안 하는 것뿐이죠. 네. 근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는 쪽도 의견이 적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대동법 말고도 이 사실은 아까 뭐 창덕궁이나 경덕궁 수리 이런 거로 이렇게 봐도 좀 지나친 감은 있죠. 그러나 전란 중에 불탄 창덕궁 수리, 궁궐 수리 해야 되잖아요. 살라면 그 종묘 중건하고 그다음에 역사책을 넣을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은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수습책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광해군 업적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왕인 선조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유배를 떠나야 했던 그런 의성인 허준을 또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허준은 광해군의 보살핌 속에서 이 동의보감을 완성을 했는데 이 동의보감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국토에서 나오는
637개의 향약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두창과 성홍열 그리고 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에 걸려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을 구제한 의학서적이다. 되게 큰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허준에게 조선의 풍토에 맞는 의학서지를 편찬하도록 한 게 바로 광해군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광해군은 자신의 등극을 도왔던 이이첨이라든가 정인원 같은 그런 북인들만 편애하지도 않고요. 이원익이라든가 이덕형이라든가 이양복 같은 그런 명망가들을 또 뭐 경륜을 또 활용했던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또 후대 뭐 사고 뭐 어떤 그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좀 박하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시대에 떨어진 입장에서 볼 때는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폭군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거든요. 특히나 그 인조반정부도 구데타군이 내건 세 번째 명분이 좀 어이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 중국 즉 명나라에 대한 배은망덕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을 섬겨온 지 200년이 지났고 임진왜란 때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은혜는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왕 즉 선조는 지성으로 중국을 섬겼는데 광해는 천재의 명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배반하는 마음으로 오랑캐 하친을 하고 그래서 중국이 오랑캐를 정벌했을 때 장수에게 사태를 관망해서 향배를 결정하라라는 은밀한 지시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오랑캐에게 투항하고 추악한 명성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다. 여의 나라가 되는 어떤 그런 조선이 금수의 나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주 디스를 했죠. 이게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명나라의 속국이다. 뭐 이런 걸 자해냈다고도 볼 수 있고 사대했다라는 볼 수가 있는 좋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소중하라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도 생각되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고 이제 광해군이 즉위할 무렵에 사실은 이 조선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네. 고비를 맞고 있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네. 국난의 상처를 또 치유를 해야 되고 밖으로는 또 이게 또 명청 교체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종묘사직을 보호해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해군은 등거리 외교를 했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광해군의 등거리 외교를 그 어려운 고비의 필살기라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명나라의 멸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1618년에 후금의 누르하치가 요동반도에 무슨성을 함락시킴으로 해갖고 굉장히 그 뭐 아주 우일승천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때 이제 명나라가 조선군의 파병을 요청을 하는데 말이 요청이지 뭐 거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가 와가지고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네들도 와서 도와라.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조정 신료들도 일제히 명나라의 제조지은이라 그래갖고 그래서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명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아우성 치는 거죠. 그러나 광해군으로서는 그렇게 또 나라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군대를 파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후금의 누르하치가 이끄는 과거 후금군이 굉장히 천하의 강군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파악을 했죠. 그래서 이 광해군이 뭐라 그러냐면 누르하치는 천하의 강적이지만 조선의 군병은 약하다. 굳이 파병을 해야 된다면 국경과 아주 가까운 의주둥지에서 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명청 교체가 될 거고 청나라가 이제 사실은 그 중화를 차지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지금 양쪽 다 척지거나 이렇게 하기는 그렇죠.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이 파병을 차일피일 늦추면서 조선의 국난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다는 등 뭐 조선의 군사력이 미약해서 도움이 별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래서 명나라는 뭐 자꾸 빨리 오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조선 신료들도 아이고 명나라 은혜를 저버릴 거냐라고 아우성치고 이러니까 이제 지원군을 보내면서 파병군 사령관인 강훈임을 불러가지고 밀명을 내리죠. 형세를 봐서 행동을 결정하라라는 건데 그걸 한자로 관형향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형향배라고 우리가 외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관형향배 외교가 인조반정의 명분이 됐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조반정 성공 후에 거론된 광해군의 세 번째 죄상이죠. 이 파병군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 압록강을 걷는 게 7개월 만에 건너요. 그럼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상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조방장인 김응하 장군이 이끄는 부대는 또 이 후금군하고 또 싸우는데 명나라군은 사실은 이 한 3밀백 정도 이렇게 이 샤르우 전투라고 하는 심화 전투에서 완전히 괴멸을 당합니다. 10만 명 중에 한 5만 명 이상 6만 명 가까이가 괴멸을 당하거든요. 이때 이제 김응하 장군이 전사를 해요. 그럼 전사를 아주 뭐 굉장히 잘 싸우다가 전사를 하는데
파병군 사령관인 강홍립은 광해군의 밀명대로 형세를 보아 행동했다가 결국 이제 후금군한테 투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줄타기 외교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해군의 예상대로 명나라는 후금의 상대가 못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명나라 요청에 나라의 명을 걸고 명나라를 도왔다면 조선으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뭐 신흥 강국인 후금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이게 또 반대로 뭐냐면 김응하 장군이 또 분전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덕분에 조선은 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군자의 나라로 됐어요. 그래서 명나라는 김응하 장군이 너무 분전을 했기 때문에 그 김응하 장군한테 요동백이라는 자기까지 베풀면서 선양을 하니까 광해군으로서는 또 아주 김응하 장군을 또 이 영웅 취급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명나라의 관계도 또 이렇게 잘 다독거리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 요즘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네. 신류 외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광해군은 누누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털끝만큼도 믿을 형세가 없는데 고담준론만 해가지고는 적을 제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의로만 오랑캐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나 조정의 조정에서는 이와 같은 이 광해군의 외교를 배은망덕 외교다라고 이제 손가락질하고 후금에 투항한 강홍립 매국노로 이제 깔아뭉갰습니다. 후금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잘 알고 알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광해군 내몰고 인조반정 일으켰는데 후금하고 좋을 리가 없잖아요, 사이가. 예. 그 대가가 이제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인조반정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또 다 쓰러져가는 명나라 일변도 외교를 펼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묘호란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이어지고 급기야는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참 굴욕 사건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쓰디쓴 맛을 본 인조가 이 나중에 이제 십몇 년 뒤에 뭐 스스로 또 그 바로 이제 반정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오랑캐 후금 청이라는 그런 나라에 군신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이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에 인조가 뭐라 그러냐면 18년 정도 지난 다음에 통렬한 자아 비판을 합니다. 나 때문에 조용했던 강토가 갑자기 병자 정면에 큰 변란을 당했다. 이번 일을 당한 백성들이 아무리 나를 꾸짖고 원망한다 해도 이것은 나의 죄니까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그 자아 비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삼전도의 굴욕 사건을 두고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솔직히 말하면 끝까지 싸울 수 있었는데 명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허겁지겁 항복한 이유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어쨌든 광해군처럼 신뢰교를 좀 폈더라면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살리고 싶었으면 광해군처럼 신뢰교를 펴든지 뭐 그것도 아니고 이런저런하다가 어영부영하다 끝까지 백성을 살리든가. 뭐 그렇게 하든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1637년 1월 30일에 그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인조가 한강을 걷는단 말이에요. 올라오는데 이 남한 선생에서 나와가지고 그 건널 때 백성들이 울부짖죠. 나라님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다는 건데요. 이게 임진왜란 때 의주로 도망가는 그런 이 선조 임금을 향해서 백성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를 버리고 어딜 가냐라고 이제 그 소나기가 내리는 그 빗속에서 그랬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한심한 장면이 45년 만에 또 재현이 된 거죠. 참, 이 정도면은 백성들의 민심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소리만 치다가 전쟁을 이게 사실 인조반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호응을 크게 얻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인조반정이 성공한 뒤 불과 1년 뒤에 이괄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1624년인데요. 이괄의 선봉대가 서울로 먼저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백성들한테 얘기하냐면 도성 사람들은 동요하지 마라. 쇠임금이 즉위했다 이렇게 이제 외쳤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튿날에 이괄군이 수천 명이 입성을 하니까 각 군청, 이 관청의 하급 관리, 그다음에 하인들이 의관을 갖추고 영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괄군을 맞이하는 백성들은 길을 닦고 황토를 깔아주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란군한테 백성들이 이렇게 주단처럼 비단길 같은 거 깔아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인조의 피랑길에서도 이거 어떻게 보면 민심의 향배가 보이는데 인조 일행이 한강의 나루턱에 이제 닿았는데 기다리던 배는 한 척도 없고 뭐 이렇게 썼어요. 이 실록이. 어가가 한강 나루터에 닿았을 때도 한 척의 배도 기다리지 않았다. 몇 척의 배가 건너편 언덕에 숨겨져 있었는데 불러도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가를 강가에 멈춰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때 무사가 칼을 뽑아들고 헤엄쳐 건너가서 배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 배를 끌고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임금이 왔다 배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백성 버리고 주량랑 치는 군주한테 사실 누가 배를 그렇기는 아무리 그랬. 백성들은 배를 숨겨놓음으로 해갖고 임금에게 민심의 등을 돌렸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네. 그런 민심을 헤아리는 대신에 죄 없는 백성을 개 돼지처럼 죽이고 자기만 살겠다고 배를 끌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록을 보면 더 가관인 게 뭐냐면 이렇게 있었습니다. 배가 당도하자 어가를 수행하던 사람들이 앞다퉈 건너려고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래서 임금을 모시던 측근이 칼을 뽑아들고 꾸짖어서 그때서야 이제 무리가 물러섰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주상이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 임금의 그 신하가 아닌가. 임금이고 뭐고 이제 저만 살겠다고. 다 필요 없다. 내가 먼저 살겠다고. 선조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아귀다툼 벌이고 그런 상황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만약 광해군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1621년에 그 광해군 이제 인조반정 전이죠. 조정 신료들이 다 쓰러져가는 명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아우성 치니까 광해군이 이제 답답하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즘 조선인들은 큰 소리만 치고 있다. 반드시 그 큰 소리 때문에 나라일을 망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 1619년에 2년 전인데 후금이 이제 니네들 명나라 관계를 끊고 우리 후금하고 맹약을 맺자라는 편지를 보냈는데요. 신료들이 명나라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3개월 동안이나 이 편지의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대신들이 막 미적거리니까 우의정한테 조정이라는 사람인데 우의정한테 당신이 한번 처리해보면 어때라고 명했더니 이 조정이라는 사람이 답변이 걸작이에요. 왜 이 일을 내가 감당합니까? 다른 대신들하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거 참 씁쓸한 장면인데요. 기가 차고요. 이게 사실 당시에 그 조정 신료라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뭐라 하냐면 아니 당신도 맞지 않겠다는데 어느 사람이 맞겠냐. 나 혼자 고민하다가 진짜 병이 된다. 생각해보니까 나라님이 정말 한심하구나 이런 식으로 한탄을 하고 통탄을 하죠. 광해군 가슴이 아주 썩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인조반정 후에 이제 제주도로 유배지가 바뀌었잖아요. 광해군이. 그 광해군이 남겼다는 시가 나오는데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국의 존망은 소식조차 끊어지고 연기 깔린 강 물결 외딴배에 누웠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인조실록을 쓴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시를 들은 사람들은 비감에 젖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록을 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니까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황망간의 임금절에 쫓겨난 지 14년이 지났는데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또 이 시를 남겼죠. 광해군 입장에서 보면 계속 전란에 휩싸인 나라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괄해난 정묘란 병자호란 뭐 그러니까 이제 고국의 존망은 소식조차 끊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시절의 문장에는 장유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씁니다. 정묘란 당시에도 강화도 분위기는 흉흉했는데 조정 신료들은 대개 화친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척가파들도 큰 소리는 쳤지만 속으로는 이게 화친이 좀 이루어지기를 했는데 여론이 무서워갖고 강경파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자기 입으로는 화친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인조반정 후에 후금과 화친 논의를 하면 오랑캐 세력이다 이렇게 낙인 찍히는 분위기였다. 요즘도 어떻게 보면 어떤 뭐 이렇게 주장이 맞섰을 때 보면 강경파들의 의견이 이렇게 좀 더 많이 보이긴 그렇게 하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교라는 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국가의 어떤 일변도 외교보다는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로 그 고려 때부터 정말 줄타기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외교의 전문가가 나서 갖고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외교를 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꼭 전란이 발생하더라. 이게 우리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